칠흑 같은 산속에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돌아온 그 밤, 시아버지의 문이 열리고 제 인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흙탕물에 낙인 굴던 20살의 가난은 차라리 축복이었죠. 동생의 목숨줄을 쥐고 찻잔을 이마로 깨라던 그 목소리,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의 침묵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흐느끼던 여자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약혼식장을 피로 물들인 천한 며느리의 잔인한 고발. 당신들이 숨긴 추악한 비밀이 담긴 일기장이 열리는 순간,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고 태성그룹의 완관은 바닥에 떨어졌죠. 이제 진정한 복수를 시작하려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복수를.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 밤, 칠흑 같은 산속에 어머님을 버려두고 온 저는 시아버지의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소리 없이 문이 열렸죠.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바로 그 밤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죽 시트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서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저 사람. 제 시어머니의 체온 때문인지 차 안의 공기는 오히려 후텁지근하게 느껴졌죠. 칠흑 같은 어둠이 창밖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고 간간히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머님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쳤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아주 오래전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20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사람들은 제게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묻지만 제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독해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작은 봉제 공장을 하시던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세상을 등지셨어요. 세상에 저와 어린 여동생, 단 둘만 덩그러니 남겨졌죠. 그때부터 제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 동생을 지키기 위한 전쟁. 동생 소민이는 저와 5살 터울이었는데 몸이 약해서 늘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어린 동생의 약값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그러질 닦고 밤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을 날랐어요. 잠은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고 밥은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잔반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22살 여름이었나봐요. 유난히 장마가 길었던 그 해, 저는 원단을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비는 어찌나 세차게 쏟아지는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아스팔트가 파인 곳에 고인 빗물에 리어카 바퀴가 그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제 깡마른 몸뚱이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빗물에 옷은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고 머리카락에서는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죠. 이를 악물고 리어카를 잡아 끄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흙탕물에 나뒹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아픈 것보다 더 서러웠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저를 그냥 지나쳐갔고 어떤 사람들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 빤히 쳐다보기만 했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흙탕물에 뒹구는 제 모습이 제 인생 같아서 너무 서러웠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 좀 끝내달라고 속으로 울부짖었죠.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위로 커다란 우산을 씌워주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시장 상인의 총무 아저씨였어요. 아이고 학생,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일어나. 그러다 큰 병 나. 아저씨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리어카를 빼주셨고 젖은 원단값은 나중에 갚으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또 한 번 목 놓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마냥 차갑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작은 위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제에게 가장 큰 기쁨은 동생 소민이었습니다. 언니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인지 소민이는 단 한 번도 투정 부리는 법 없이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그런 동생이 제 유일한 희망이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소민이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저희 자매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죠. 당장 입학금과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유품이라고는 그것 하나뿐이었죠. 이걸 팔면 동생의 첫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전당포 앞에서 1시간을 서성였어요. 가락지를 만작거릴 때마다 우리 큰딸 나중에 시집 갈 때 이거 꼭 끼고 가야 한다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훑어보던 주인의 차가운 눈빛, 가락지의 무게를 재보던 저울의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몇 장의 빳빳한 지폐.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기억 속에 박혀 있어요. 전당포를 나서는데 텅 빈 제 손이 왜 그리 허전하고 시리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등록금 봉투를 내밀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었던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의 아픔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내 동생이 저렇게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제 청춘은 오로지 동생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예쁜 옷 한 번, 화장품 하나 사본 적이 없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제겐 사치였어요. 제 삶에는 오직 일과 동생 두 가지만 존재했죠. 그런 제 잿빛 인생에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은 민준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죠. 그는 제가 음식을 나를 때마다 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주었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단했던 제 하루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과 그분은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가 저를 기다렸다가 퇴근길을 바래다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급고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그는 제 과거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주었고 오히려 고생 많았다며 제 상처 스투성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소연 씨, 이제 그 고생 그만하고 나한테 기대요. 내가 소연 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그의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쓰러져가는 작은 아버지의 공장과 병든 몸뿐이었던 제에게 민준 씨는 구원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는 제 고단했던 삶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했고 그의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시댁의 대문을 넘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견한 자리에서 처음 만난 어머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암소의 등급이라도 매기는 듯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비는 공장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지, 어미는 일찍 죽었다 했고. 그런 집안에서 뭘 보고 배웠겠니? 우리 민준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미년이 작정을 하고 꼬리를 친 건지. 첫 만남에서 어머님이 제게 뱉은 말이었습니다. 곁에 계신 아버님, 그러니까 태성그룹의 강 회장님은 묵묵히 찻잔만 들고 계셨지만 그 침묵이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느껴져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민준 씨만이 제 손을 꼭 잡고 변호해 주었죠.
어머니, 소연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 사랑으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 아비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걸 지키려면 저런 애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만한 짝을 찾아야 하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 씨의 사랑만 있다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참으로 어리석고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삶을 얼마나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지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결혼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함께하겠다며 버틴 덕분이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사사건건 저를 트집 잡고 모욕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싱크대에 쏟아버렸고, 제가 고른 가구들은 천박하다며 당장 내다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집안의 고용인들 앞에서 제 뺨을 때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얼음판 위를 걷듯 위태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하늘이 낮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처럼 후텁지근한 바람이 정원의 나뭇잎들을 불안하게 흔들고 있었죠.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함에 온종일 가슴이 답답했어요. 점심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발신인은 동생, 소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소민아, 무슨 일이야? 그런데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김소민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왔는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쳐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질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잠시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이기를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소민이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동생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나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동생의 심장병이 재발했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마어마한 수술비였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는 금액이었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다가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울음 섞인 목소리에 남편은 놀라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오겠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오는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소연아. 내가 있잖아. 수술비는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 볼게.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민준 씨의 말에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상 그들도 제 동생을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제 대신 병실을 지키겠다며 남았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택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 차가운 눈빛에 마주하는 순간 저는 또다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꼴이 말이 아니구나. 어디서 뭘 하다 이제 기어 들어오는 거니?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으로 어머님 앞에 다가섰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있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머님의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경멸과 냉소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죠.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네 동생 수술비를 대달라고? 내가 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 제 동생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뼈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머님은 무릎을 꿇은 저를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내려다보시더군요.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나지막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디 네 진심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 그러더니 그녀는 소파 앞에 값비싼 유리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내가 아끼는 찻잔이 있지. 저걸 네 이마로 깨뜨려 봐라. 찻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네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네 동생 수술비를 대줄 것을 고려해보지.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어요. 찻잔을 이마로 깨뜨리라고요? 그건 그냥 돈을 주기 싫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모욕이었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자 어머님은 조소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못하겠니? 네 동생 목숨이 달렸다면서 그깟 찻잔 하나 못 깨네? 그럼 그렇지. 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게지. 동생년 핑계대고 이 집에서 한 몫 단단히 챙겨나가려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무언가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 울음지름에 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매소를 지으며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천한 것들은 꼭 이렇게 가르쳐줘야 알아듣지. 네가 뭘 잘못했냐고? 네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감히 네 같은 것이 내 아들을 홀려서 이 집에 발들여 놓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거라고. 알겠니? 어머님, 내 팔짱을 그대로 기문으로 끌어내며 그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동생 수술비? 단 한 푼도 내줄 수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곤지 모를 것들한테 내 돈을 쓸 수는 없지. 정 급하면 네가 시집 올게 해왔다는 그 반지 쪼가리라도 팔아보든가. 아니면 네가 예전에 하던 대로 밤새 몸이라도 팔아보시지 그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몸을 팔아보라니. 그 말은 제 지나온 모든 세월을, 제 동생을 위해 헌신했던 제 피눈물 나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신 것이 서재 쪽에서 나오셨는지 어느새 저희 뒤에 서 계셨더군요. 그만해라. 시끄럽다. 아버님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조차 순간 말을 잃었죠. 아버님은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이내 어머님께 말씀하셨어요. 수술비 내줘라. 내 비서통에 병원 업무가로 바로 입금하라고 하지.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는 들어가서 쉬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서재로 들어가 버리셨군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더 서 있었습니다. 뺨은 뜨겁게 부어올랐고 입술에선 계속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동생의 수술비를 해결했다는 안도감보다 방금 겪은 끔찍한 모욕감과 제 비참한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온몸을 눈눌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창밖에선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번개가 번쩍이며 어두운 방안을 순간 환하게 비출 때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퉁퉁 부은 얼굴과 헝그러진 머리, 넋이 나간 눈동자가 꼭 흙탕물에 뒹굴던 22살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때는 저를 일으켜주던 따뜻한 손길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의 저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 안에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민준 씨의 사랑? 그 사랑이 과연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지옥에 갇히게 된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사랑과 진심만으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제 온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긴 맘,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뺨에 흐르던 눈물을 닦고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당신들이 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찾아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눈빛에서 순진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도끼가 서리기 시작한 것은. 동생의 수술은 아버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소민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고 저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겪었던 모욕은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웃을 수 없었어요. 남편인 민준 씨가 제 곁에서 아무리 다정하게 나를 걸어와도 제 마음의 빗장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편이 되어주시리라 믿었어요. 그날 밤 저를 바라보던 그 무심한 눈빛 속에서 저는 어떤 동질감 같은 것을 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하더군요. 제가 모든 증거를 모아 아버님께 다시 찾아갔을 때 그분은 아주 차가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받아드는 대신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던지셨죠.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만하거라. 이쯤에서 덮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허탈하게 이혼이라니요. 모든 것을 바로잡아달라던 제게 아버님은 이 집에서 조용히 사라져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의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제게는 두둑한 위자료를 쥐어주겠다는 것이었죠.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키기 위해 저 하나쯤은 희생양으로 삼아도 괜찮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아버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자네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끄러웠다. 민준이 녀석도 자네 때문에 속을 썩이고 집안 꼴도 말이 아니었지. 이제 그만 자네의 자리로 돌아가게. 이게 내가 자네에게 베푸는 마지막 아량이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며 어머님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제 모든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꼴 좋다. 감히 누굴 상대로 덤빈 게냐? 네 같은 천한 것이 어디서 함부로 머리를 굴려? 네 인연이 우리 집안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쥐 죽은 듯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갈래? 아니면 경찰서에서 콩밥 먹을래? 네가 선택해. 그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처음부터 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손을 빌려 어머님의 비자금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빌미로 어머님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이용당한 장기짝에 불과했죠. 더 절망스러웠던 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민준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의 침묵은 결국 이 모든 부당한 처사에 동의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저는 결혼할 때 입은 낡은 원피스 한 벌만 걸친 채 맨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무겁게 닫히는 대문을 등지고 서 있는데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사랑, 가족, 행복.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온 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쫓겨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생 소민이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어요. 퇴원하고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동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며칠을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돈이 떨어지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 결국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의 가장 후미진 달동네에 위치한 고시원이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고 긴 복도, 양 옆으로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문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제 방은 그 복도의 맨 끝, 창문도 없는 한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누우면 두 팔을 다 뻗을 수도 없을 만큼 좁았고 벽지는 습기에 울어 여기저기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과 낡은 의자가 가구의 전부였습니다. 그 차가운 밭바닥에 처음 몸을 뉘었을 때의 절망감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까지만 해도 최고급 양털 카펫이 깔린 저택의 침실에서 잠들던 제가 이제는 벌레가 나올 것 같은 눅눅한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찜긋해졌어요. 얇은 합판 벽 너머로 옆방 남자의 기침 소리,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술에 취해 싸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 소음들 속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처지를 비관하고 또 비관했죠. 돈이 떨어져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한 끼,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맨밥에 김치로 버티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며칠이 지나자 밥솥이 텅 비어있기 일쑤였죠.
며칠을 굶져 속이 쓰리다 못해 아파오던 어느 날, 저는 남은 동전 몇 개를 탈탈 털고 들고 나섰습니다. 뭐라도 먹지 않으면 정말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들고 계산대로 갔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850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모두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원짜리 7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전부 합쳐 830원이었어요. 20원이 모자란 겁니다. 손님, 20원 모자라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의 무심한 한마디에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모르고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지갑은커녕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10원짜리 하나 더 나오지 않았죠. 죄송한데 그냥 이거 다시...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컵라면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했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진열대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편의점을 걸어 나오는데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비참함과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도는 단돈 20원. 그 20원이 없어서 며칠 만에 끼니를 눈앞에서 놓쳐야 했던 그 순간의 절망감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던 어떤 모욕보다 더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길거리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분식점의 떡볶이 냄새, 치킨집의 고소한 기름 냄새가 텅 빈 제 위장을 고문하듯이 파고들었죠. 저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식당 앞을 지나게 됐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강민준 씨 부인 아니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택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며느리였던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서 친구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노한 지 행색, 며칠 감지 못해 기름진 머리, 휑한 눈. 제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근처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음식물 쓰레기통 뒤로 몸을 숨겼어요. 숨을 헐떡이며 쓰레기통 뒤에 웅크리고 있는데 역한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제발 나를 못 받기를, 그냥 지나기를 간절히 빌었죠. 다행히 그녀의 발소리는 곧 멀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으려는데 눈앞에 무언가 보였어요.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먹다 버린 빵 봉지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채 반도 먹지 않은 크림빵이 들어있었어요. 그 빵 봉지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저를 지배했죠. 저도 모르게 빵 봉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흙과 더지머진 더러운 빵. 하지만 제 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어 보였죠. 손에 빵을 집어들고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문득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빵을 주워 먹으려고 했다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비참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빵 봉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터 울었습니다. 골목길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한참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하나? 그날 밤 고시원의 차가운 방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도 없는 어둠컴컴한 방 안에 누워있어 저는 조용히 제 지난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청춘, 민준 씨를 만나 처음으로 행복을 꿈꾸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소민아, 언니가 미안해. 끝까지 네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네 수술비는 그렇게 해결했는데 결국 언니가 이렇게 돼서 널 볼 면목이 없구나. 부디 언니 없이도 직식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민준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 여자의 거짓말을 다 믿고 나를 원망하고 있겠죠. 하긴 당신은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당신의 그 나약함이 나를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뜨렸는지 당신은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당신의 사랑만 믿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했던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기억마저 없다면 내 인생이 너무 가여우니까. 끝없는 어둠 속으로 제 의식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고통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작게 진동이 울렸습니다. 힘겹게 손을 뻗어 휴대폰을 확인하니 동생 소민이에게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언니, 잘 지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걱정되잖아. 나 오늘 교수님한테 칭찬받았다. 언니 덕분이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언니. 보고 싶다. 그 짧은 문자 메시지가 까맣게 꺼져가던 제 삶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동생의 환한 웃음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래, 나에겐 아직 지켜야 할 내 동생이 있었지. 내가 그날 제 인생의 두 번째 아침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밝아왔지만 세상은 제게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배를 채우기 위해 저는 인력 시장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식당 주방 보조부터 공사장 잡부까지 여자 몸으로 하기 힘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번 돈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동생 소민이에게는 아무 일 없는 척 가끔씩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갔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어요.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을 방법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파김치가 된 몸으로 고시원에 돌아왔는데 복도 끝 휴게실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태성그룹 강태성 회장의 외아들 강민준 씨의 약혼 소식을 전하는 연애 정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화면 속 민준 씨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단아하고 기품 있는 미소를 지닌 젊은 여자가 수줍은 듯 서 있었죠.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의 외동딸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던 집안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다음 달 신라 호텔에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촐한 약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를 그렇게 내쫓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행복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존재는 그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고 깨끗하게 도려내진 흉터에 불과했던 거죠.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견고한지, 내 불행 위에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봤자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낡은 티셔츠에 무릎이 다른 청바지가 전부였지만요. 그리고 무작정 신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약혼식 날짜까지 기다릴 인내심 따위는 제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분명 그곳에서 약혼식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따라 햇살은 유난히 뜨거웠고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며칠간 무리한 탓에 삐끗한 발목이 옥신거렸지만 저는 절뚝거리며 걷고 또 걸었어요. 호텔이 가까워질수록 제 걸음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값비싼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호텔 로비로 들어섰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아한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죠. 그들에 비하면 제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호텔 직원의 경계하는 듯한 눈초리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과 레스토랑이 즐비한 복도를 정처 없이 헤맸어요. 어디로 가야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프라이빗 룸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틈으로 희미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문에 바싹 다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뭘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예쁘고 현명한 며느리를 얻게 되네요. 그 여자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이어 다른 여자, 아마도 민준 씨의 새로운 장모가 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죠. 별 말씀을요. 저희야말로 태성그룹 같은 대단한 집안과 사돈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지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걸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 아래 화려하게 차려진 테이블을 사이로 두고 두 가족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전남편 민준 씨, 그리고 그의 새로운 약혼녀, 그리고 시부모님이었던 강 회장 부부와 사돈 될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모두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문 앞에 선 제게로 향했죠. 아마도 처음에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땀과 먼지에 젖은 남루한 행색의 저를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가장 먼저 저를 알아본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며 들고 있던 찻장을 놓칠 뻔했어요. 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경악과 분모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죠. 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웬 거지 같은 행색으로 감히 이 신성한 자리에 발을 들여? 그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들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신성한 자리요? 하하하, 웃기지도 않네요. 사람 하나를 생지옥으로 밀어넣고 당신들끼리 나누는 행복이 그렇게 신성하고 고귀한가요? 제 목소리에 놀란 상대편 사돈 부부가 당황한 얼굴로 강 회장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시뻘게 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사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회사에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리러 온 사람인가 봅니다. 경비 불러! 당장 저 여자 끌어내! 그 뻔뻔한 태도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그 여자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앙심이요? 당신 아들 목숨이라도 살려준 사람한테 할 소린가요? 당신이 내 동생 수술비는 못 내주겠다며 이 찻장을 이마로 깨뜨리면 생각해보겠다고 모욕했던 거 벌써 잊었어요? 당신이 준 모멸감 때문에 내가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제 말에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더욱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 년이 우리 집안 재산을 빼돌려다 쫓겨난 주제에 감히 누굴 모함하는 거야? 네가 지금껏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재산이요? 그래요, 돈! 그놈의 돈! 단돈 20원이 없어서 며칠 굶은 배를 붙잡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훔칠까 말까 망설였던 내 심정. 당신들 알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길바닥 쓰레기통에 버려진 빵을 주워 먹으려다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목 놓아 울었던 내 심정을 아냐고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눈물이 비가듯이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하얗게 질린 채 저를 보고만 있던 민준 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어때? 당신은 행복해? 당신 아내였던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내가 그렇게 길바닥을 헤맬 때 당신은 이 여자 옆에서 이렇게 웃었어? 내 모든 걸 짓밟고 빼앗아간 당신 어머니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었냐고요. 민준 씨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약혼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런 민준 씨의 양약한 모습에 마지막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답해봐, 강민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당신 아버지가 이혼 서류를 내던지면서 나를 내쫓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어? 왜 아무 말도 못했어? 당신 사랑만 믿고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뎠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끄럽다.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저는 그를 향해 돌아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시끄러우세요, 아버님? 제 손을 빌려 어머님 약점 잡고 볼일 끝나니 헌짝처럼 저를 내버리실 땐 언제고요? 당신들의 그 추악한 가족 노름을 지키기 위해 제 하나쯤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어쩌죠? 제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서 당신들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제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던 그 여자가 다시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정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내가 오늘 니년 버릇자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그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상대편 사돈, 그러니까 약혼녀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게 지금 무슨 경우입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입니까?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강 회장 부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 순간 민준 씨가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제발 그만해. 응?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여기선 안 돼. 저는 제 팔을 잡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애원에 이제는 동정심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경멸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놔! 더러운 손 치워! 이제 와서 뭘 설명하겠다는 건데? 당신의 비겁함을? 아니면 당신 가족의 추악함을?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 사람들은 들어야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결혼이 얼마나 역겨운 거래 위에 세워지는 건지 똑똑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저는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약혼녀,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사색이 된 강 회장 부부와 넋이 나간 민준 씨까지. 제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이 애써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갔지. 내 청춘, 내 사랑, 내 자존심까지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순순히 죽어주길 바랬어? 천만에, 난 절대 그렇게 안 무너져. 내가 겪은 고통, 당신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당신들이 쌓아올린 이 모든 행복, 내가 산산조각 내버릴 테니까.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부터 내가 전부 다 부숴버릴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호텔 경비원들이 룸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호텔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쳐진 제 모습은 그야말로 한 마리 상처 입은 짐승과도 같았을 겁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것 같은 허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터뜨려버린 뒤에 기묘한 해방감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제 등 뒤로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상거림, 날카로운 비명, 무언가 깨지는 소리,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들이 견고하게 쌓아올린 유리성을 박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찢어진 옷을 여밀 생각도,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제가 빠져나온 그 지옥 같은 연회장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 문이 열리고 누군가 저를 다시 끌고 가 짓밟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담담함이었을까요? 그렇게 호텔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태양은 어느새 서쪽으로 기울어 세상을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제 가슴 속에서 들끓던 분노의 색깔 같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도 없는 그 작은 방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들은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둘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을 파서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할까?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증권가 정부지, 심지어 제가 일용직을 구하러 들르던 식당의 작은 텔레비전에서도 태성그룹의 스캔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의 약혼은 당연히 파기되었고 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연회장에서 울부짖으며 쏟아냈던 말들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지폈죠. 며칠이 지나자 언론은 태성그룹 일가의 추악한 민낯을 하나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의 비자금 문제, 강 회장의 비인간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제가 겪었던 부당한 이용 과정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진실을 외쳤을 뿐인데 그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강 회장 부부는 매일같이 포토라인에 서야 했어요.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수측해진 얼굴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통쾌할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그들의 불행이 제 행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허전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지칠 대로 지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아, 나야. 민준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은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때 널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비겁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어. 용서라니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가 내뱉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건네는 뒤늦은 사과가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한데요? 내가 길바닥에서 쓰레기통을 뒤질 때는 외면하더니 이제 당신들 세상이 무너지니까 이제야 내가 생각났어요? 당신의 그 사과 조금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사람 내 인생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어긋나버린 인연이, 산산조각 나버린 제 믿음이,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망가져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서러워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끝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강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모두 흘려버렸습니다. 얼마 후 강 회장 부부는 구속되었고 태성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벌가의 초라한 몰락이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지옥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망가진 몸과 마음, 그리고 막막한 현실뿐이었죠. 바로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민준 씨의 약혼자였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제가 머무는 고시원까지 찾아왔더군요. 화려했던 약혼식장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초라한 방을 둘러보고도 아무런 내색 없이 그저 미안한 얼굴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신 줄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돕고 싶어요. 저는 그녀가 원망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저와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에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 역시 그 집안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거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작은 출판사의 격리사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내가 온전히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던 제 마음속 빈자리를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소한 일상의 행복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둡고 퀴퀴한 고시원방에 살지 않아요. 동생 소민이와 함께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답니다. 동생은 다행히 수술 경과가 아주 좋아서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어여쁜 대학원생이 되었어요. 저는 출판사에서 꾸준히 일한 덕분에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았고요. 주말이면 저와 소민이는 함께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거창한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갓 지은 따뜻한 밥에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하나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끼죠. 우리는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조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저는 가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해요. 저 웃음을 지키려고 내가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내었구나. 참 잘했다. 정말 잘 버텼다. 하고 제 자신을 조용히 다독이면서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기보다는 그냥 잊었어요.
제 소중한 삶의 한 페이지를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무덤덤하게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시간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며 얻게 된 저만의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그저 신문에나 나올 법한 웬 기구한 여자의 팔자 타령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삶을 통해 얻게 된 아주 작고 소박한 진실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성에 살았습니다. 수백 층짜리 저택, 발이 푹푹 빠지는 양탄자, 눈부신 샹들리에. 하지만 그곳에 농기가 없었어요. 서로를 핥히고 의심하며 돈이라는 허위 좋은 우상 앞에 영혼을 저당 잡힌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죠. 그 삭막한 곳에서 저는 행복을 갈구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사는 이곳은 어떤가요? 낡고 작은 빌라지만 이곳엔 나야는 동생의 웃음소리가 있고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곤 해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재산은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요. 내 곁에서 함께 웃고 울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진심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를 향했던 제 진심은 그의 나약함 앞에서, 그의 가족이 쌓아올린 부의 성벽 앞에서 처참히 짓밟혔었죠. 하지만 결국 그 진실의 파편들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 그 단단했던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나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너무 아파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는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그 힘을 발휘하는 날이 올 테니까요.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단돈 20원이 없어 컵라면을 훔칠까 망설이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빵을 보며 목 놓고 울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인생의 기나긴 밤은 이제 끝났습니다.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